이번에는 챕터 2 디지털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은 특징이 아날로그와 그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한데 이 전환수라든가 클릭률이라든가 이게 숫자로 찍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들도 디지털 미디어가 주로 된다는 것도 좀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근데 마케팅 방식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 경향으로 이제 먼저 정립을 하신 분이 미국의 경영학자인 필립 코틀러예요. 필립 코틀러는 디지털로 인해서 변화하는 미래 마케팅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고객이 자발적으로 오진 않기 때문에 뺏는 건 맞는데 관계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인드에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TP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포피 중심. 포피라고 하면 뭐예요? 프로덕트,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요 네 가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고객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구축 중심에서도 이제 이게 캐릭터 구축까지도 좀 브랜드 관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페르소나라고 하죠. SNS 같은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일방적인 광고 형식으로는 소비자와 소통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 뭐 비슷한 또래의 어떤 사람을 추가한다던가 무슨 펭수같이 캐릭터화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브랜드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제품에 대한 편익을 전달하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제품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느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변화를 말씀했었어요. 자,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방향 미디어가 이제 전통적인 것들인데,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또 모바일을 통한 접속이 최근엔 훨씬 더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접속보다 많아졌죠. 장점은 일단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어요. 뭐랄까, 기업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칭찬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디테일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해서 타겟팅이 가능하죠. 그쵸? 누구한테 노출시키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한테 노출시키겠다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이 저렴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광고 비용이 저렴하다, 이것도 사실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저렴한 건 아닌데 적은 비용으로도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데이터 중심이죠.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기반이 없어도 누구나 개인적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타겟팅 중심이에요. 디지털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타겟팅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도달률, 아들만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면 엄마는 못 보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만큼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사람한테만 노출이 된다. 그것 때문에 도달률이 낮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때요? 광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생긴 게 5초 스킵 버튼이죠. 네. 회피가 아주 용이합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어때요? 상승하죠. 네. 여기도 광고해야 되고 저기도 광고해야 되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9시 뉴스에 광고하면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자,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타겟팅이 쉬워요.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이거는 기업이 기업의 자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의 후기를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디지털 시대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별한 기반이나 조직이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죠. 네.
나중에는 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지만 시작은 그렇게 작게도 할 수 있죠. 자,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후기, 뭐 호감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정보 탐색을 하죠. 또 어, 소수의 제품이 특정 영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되게 이제 유사한 특징들이 많아요. 차별화 압박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모방하기가 좋아요. 모방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차별화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어요. 네. 그리고 차별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기대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또 디지털 마케팅은 과거처럼 인지도나 전환율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건을 사서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지 않지만 가입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나를 팔로우하면서 고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죠. 또 디지털 사회에서의 구매 결정은 제품에 대한 인지적 요인보다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제품의 기능적인 특징과 정보 전달하는 것보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 호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마케팅의 내용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컨텐츠나 정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좀 필요한 정보들 중심으로 개인화해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그냥 단순한 구축이 아니라 캐릭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어 관련돼서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라는 책을 아실 텐데요. 거기서 이제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미디어에 담긴 컨텐츠 또는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마샬 맥루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미디어 변화는 물론이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또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의 특징은 인터넷 중심의 사이버 세계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메타버스로 치환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디지털 미디어의 수용자들을 사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사적 영역과 외적 영역, 그 다음에 증강과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또 가상세계, 거울세계 이렇게 분류를 했죠. 네. 이 미국의 이제 가속화 연구재단에서 만든 분류인데 이렇다 보니까 미디어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그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유형이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들이 여기에 특색이 발현이 되겠죠. 사적 영역과 증강은 증강현실인데 포켓몬고나 뭐 지도 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적 영역이면서 시뮬레이션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나 운동 기록하는 앱들 이런 것들이 이쪽 미디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영역이면서 증강이라고 해서 거울 세계인데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죠. 현재보다 더 이쁘잖아요. 증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 반드시 이게 뭐 VR, AR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죠. 제 사진 옆에 또는 제 영상 옆에 글씨가 날아다녀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처럼. 증강현실이죠. 그냥 공간에 글씨가 떠다니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그 거울 세계로 대표되는 인스타그램, SNS들, 뭐 유튜브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영역이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것 내가 아닌 다른 아바타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움직이고 가보고 해보고 시뮬레이션이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이렇게 나뉘면서 미디어의 메시지들도 달라지게. 자, 그 다음에 디지털화로 인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변화가 됐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전화와 같이 1대1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 사람이 받아요. 이제 그 이후에 TV나 신문, 라디오 같이 1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네. 기껏 해봤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우리는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듣죠. 여러분이 그 안방에서
그 아나운서한테 떠드는 거 아나운서한테 들려요? 안 들리죠? 일대 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등장해서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죠.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톡방 이런 것도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던 소비자들이 이 발전하면서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네, 그러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진화도 한몫을 합니다. 컴퓨터 기술의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거에 이제 저희 고모나 이모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메일 보내고 이럴 줄은 몰랐다고 그러세요. 컴퓨터 같은 거는 뭔가 좀 배워야 알고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 써야 되잖아요. 계좌를 보낼 때도 그렇고. 예. 이렇게 이제 기술이 변하면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접하는 환경도 변화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IBM이라고 해서 IBM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만들어 HP가 미니 컴퓨팅, 개인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MS하고 인텔이 칩과 OS를 탑재해서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데스크탑 인터넷 컴퓨팅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시절이 이제 데스크탑 인터넷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구글이나 야후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이라고 해서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활성화시켰고 새로운 미디어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는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동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뭐 아이패드에서 보던 내용을 핸드폰에서도 이어서 보던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바뀌었는데 인터넷 이용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무엇보다 쉬워졌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 이런 사람들만 보던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미디어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거 TV로 보는 거지만 컴퓨터 연결해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매스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접촉률이 어때요? 계속 하락하죠. 예.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영역이 완전히 다른 범주로 넘어가는 거, 이걸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죠. 요즘 뭐 다시 LP가 유행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CD 같은 것도 그냥 그 CD 플레이어 어디 보기 좀 어렵죠. 네. 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기업들의 많은 이슈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TV 시청률, 뭐 열독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최근에는 토털 미디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터치 스크린이 이제 활성화됐죠. 터치 스크린이 활성화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다 하면 이게 좀 뭔가 이 컴퓨터 기술자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근데 터치 스크린이 생기면서부터는 뭔가 이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졌죠. 그리고 디바이스 사용의 즐거움, 특히 아이들이요. 요즘 꼬마들이 더 잘 써요. 그죠? N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스크린 저 스크린으로 옮겨 다니면서 디바이스가 바뀔 때도 내가 보던 영상을 계속 이어볼 수 있는 거. N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스마트폰 바꾸려고 할 때 64기가는 가격이 뭐 256기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신형을 뭐 같은 신형이기 때문에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64기가만 사서 클라우딩 컴퓨터로 해서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접근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기계값도 싸지고 데이터도 옮기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또 업무를 공유할 때도 굉장히 편하죠. 네. 자, 디지털 미디어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포레스터 리서치가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번역을 해보면 소유 미디어, 획득 미디어, 지불 미디어입니다. 요거는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가지고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매체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사 웹사이트를 들 수가 있고, 요즘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 미디어의 특징은 직접 운영하죠. 또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예, 직접 운영과 통제,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획득 미디어는 뭐예요? 소비자가 정보를 생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언론의 홍보 기사를 제공하는 것도 획득 미디어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그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SNS에 올린다면 획득하는 거죠. 기자들한테 기사를 송출을 했는데 기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의 홍보 채널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획득과 지불의 차이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지불은 확실히 그냥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돈을 내고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 후기나 이런 뭐 소셜 서포터즈 체험단 이런 걸 운영하면 뭐 돈은 들지는 않지만 제품이 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것도 그들의 이제 그 동의를 구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획득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죠.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확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막 보면 계정이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요. 개인의 너무 개인 정보가 많이 누출되고 또 특정인들을 몰아가거나 그렇게 안 좋은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을 맺어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또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디지털 기술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 어르신들이 계좌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거의 모든 그 MZ 세대들 중심으로 이제 그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기술 개발이 빨라서요. 나중에 이제 그런 노령 인구 분들한테는 좀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술 수용 주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버릿 로저스라는 사회학자가 소비자를 혁신 수용자, 선각 수용자,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기술 수용 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표 아마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경영학 수업을 첨강하셨던 우리 학생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죠. 네. 이게 전통적이고요. 이게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에 만들어진 가설인데요. 하나씩 보면 먼저 혁신 수용자는 기술 자체에 관심이 매우 많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또 동반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1호로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혁신 수용자예요. 비싸도 사죠. 예. 선각 수용자, 얼리 어댑터인데 선각 수용자는 기술의 가치를 알고 있고요. 가격에 둔감한 편이고요. 전략적 가치 창출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모아놓고 리뷰를 시킨 다음에 엠바고를 푸는 경우도 있지요. 네. 선각 수용자들이에요. 전기 다수 수용자는 실용주의자들이 대표적인데 가격에 민감해요. 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 다수 수용자에 해당이, 대부분의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이제 이 선두 그룹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후기 다수 수용자는 첨단 기술을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유명한 기업이 아니면 잘 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려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각 수용자가 있어요. 꼴찌 그룹인데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 불편해해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 대상이 아니고 끌려가듯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누적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얼리 어댑터나 뭐 이노베이터들은 굉장히 그 비중이 낮고요. 이 대다수 수용자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과거엔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 얼리 어댑터들이 뿜어내는 포스가 굉장하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볼륨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에서 초기에 시사회 참석자들이 블로그 같은 데다가 후기를 굉장히 잘 써주면 이 영화는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흥행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가 차지하는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나온 기기들도요. 소수의 얼리 어댑터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해였나요? 새로 나온 제품에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슈를 사람들이 언급해서 판매에 좀 지장이 있었고 그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 정도로 이 얼리 어댑터들의 평가가 흥행을 좌우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게 신제품인데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늘 아래 새로운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성숙기라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을. 시장 성숙기의 소비자 유형은 다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지식과 애착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문영미 교수는 요거를 가지고 카테고리에 대한 지식과 애착,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요걸 가지고 5가지로 분류를 나눴는데요. 카테고리 전문가, 기회주의자, 실용주의자, 냉소주의자, 브랜드 충성자입니다. 카테고리 전문가는 구분 지식이 있어요.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도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없어요. 기회주의자는 구분 지식이 있어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근데 애착이 없어요. 카테고리에.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없습니다. 실용주의자는요. 구분 지식이 없어요. 애착은 있어요. 그리고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없습니다. 냉소주의자는 구분 지식은 없어요. 애착은 없어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없네요. 브랜드 충성자는 구분 지식이 없고 애착은 없는데 충성도가 높아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카테고리 전문가예요. 카테고리 전문가는 카테고리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카테고리라고 하면 뭐예요? 화장품이면 화장품,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이런 그 자체를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가진 유형의 소비자예요. 그리고 애정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브랜드를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애플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핸드폰은 갤럭시가 좋고, 패드나 아이패드가 좋은데 컴퓨터는 다시 윈도우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윈도우 중에서도 어디 컴퓨터가 좋고, LG 그램보다는 어디가 좋고, 아니 삼성보다는 HP가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카테고리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는 구분 지식이 있어요. 애착 없고 충성도 없어요. 자,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고 동시에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카테고리 전문가랑 비슷한데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열정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브랜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카테고리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카테고리에 대한 충성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LG를 써요. LG 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LG 그램에서 뭔가, 그램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건데 이 가벼운 정도를 다른 회사에서도 쉽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라면, 삼성에서 그램보다 더 가벼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예요. 카테고리하고 브랜드에는 관심이 없어요. 브랜드 간의 차이에 별 관심이 없고요. 가격, 편리한, 습관만을 중요시해요. 그램보다 더 가벼운 노트북을 삼성에서 만들었으나 나는 LG 그램이 주는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브랜드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제품에서 썼던 관행, 편리함, 습관 같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카테고리 하나의 브랜드처럼, 난 노트북은 그 제품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냉소주의자는 카테고리에 대한 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시장에 참여하길 두려워하고 마지못해서 이끌어 나가는 소비자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 아웃사이더로 남고 싶어 하고, 매장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아까 에버린 로저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마케팅 대상은 아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자입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강한 애착을 버리지 않아요. 과잉 성숙 단계에 접어든 브랜드일수록 이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좀 시대에 뒤떨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긴 하나, 그 극소수들이 특정 카테고리에 몰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를 먹어야 돼요. 바로 옆에서 펩시콜라가 1+1이에요. 그래도 코카콜라를 먹어야 돼요. 예.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라고 생각해요.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프라이트가 2 플러스 1을 해도 비싼 돈을 주고 사이다를 마셔요. 어디 뭐 사이다 뿐입니까? 그 소주 중에서는 진로만 마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진로와 참이슬의 맛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브랜드 충성자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디지털 이민자라는 명칭이 있어요.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해 나가는 디지털 이전 세대들을 의미해요. 미중년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디지털 같은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단을 하시다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더 열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디지털 이민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죠.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하죠. 디지털 노마드예요. 디지털과 노마드를 합성한 단어고, 이것도 사실은 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이 없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도 한참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제3의 물결은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보시고요. 시야를 좀 넓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이 발달된 환경에서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죠. 저 맨 밑에 보시면 RG 세대라고 있어요. RG 세대가 대표적인데, 여기 알파 세대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2008년 이후에, 전후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활용도도 높고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에드 슈머는 광고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직접 광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RG세대, 알파세대 말씀드렸고, MZ세대에서 얘기하는 Z세대죠. 두 가지를 합쳐서 RG세대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이게 이제 MZ세대 다음 세대를 이제 명명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는 그 다음 세대, Z세대 다음 세대를 뭘로 부를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누구는 C세대다. 시티은행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C세대다. 뭐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코로나고 뭐 해서 이제 C세대다 부르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Z가 이제 알파벳의 끝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건 A다 해서 알파 세대다. 이런 게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알파 세대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조금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잘 쓰고 있지는 않으나, MZ 세대는 M하고 Z를 떼는 게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용어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파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의제가 설정되고 확산되었으나, 지금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네티즌이 올린 글, 댓글, 퍼나르기 등에서 의제가 설정되고 확산되죠. 이 영문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성적 요인 중시. 디지털 소비자는 인지 후에 감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성이 생긴 후에 브랜드에 관한 정보 탐색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지 알아보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차를 바꿔야겠다고 하면서 무슨 볼보에서 만든 어떤 차를 이제 다른 친구가 얘기하니까, 야, 그 중국 차를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애초에 그 특정한 국가에서 만든 차를 좀 싫어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보 탐색에 대해서 뭐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제품을 얼마나 아느냐 보다 그런 데에다 호감이 얼마나 있느냐도 되게 영향을 미쳐요. 그 친구는 뭐 그 나라 차는 뭐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의 역할은 또 제품의 기능이나 편익 전달을 넘어서 느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사용하는 또래들과의 그 교감 같은 거,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지,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의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소비자들한테 정보력이 생겼어요. 특히나 내가 SNS의 팔로워를 유명인만큼은 아니겠지만 유명인 못지않게 거느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소비자들의 그 내용이나 후기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죠. 또 기업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고 정보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이 되기도 하죠. 또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이 이제 소비자 욕구를 우리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요. 그 욕구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하고, 또 단순하게 뭐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미와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약간 브랜디드한 컨텐츠 위주의 광고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TV 광고 중심이었던 거에서 유튜브나 이런 그 SNS의 영상 쪽으로 오다 보니 TV는 15초, 길어야 20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은 어때요? 유튜브는 뭐 굉장히 긴 컨텐츠도 만들 수가 있죠. 예. 뭐 광고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그냥 통째로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와 감성을 섞인 브랜디드 컨텐츠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브랜드 관리를 브랜드 구축 중심에서 개인화나 의화 뭐 이런 캐릭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비자 행동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효과 계층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에이다 모델이 있었어요. 에이다에서 약간 진화했던 게 이제 1920년도에 만들어진 로랜드 홀의 에이드마예요. 마케팅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실 소비자 행동 모델인데요. 먼저 어텐션을 합니다. 또는 어웨어니스를 하죠. 주목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죠. 그 다음에 욕구를 가져요. 저 제품을 사야 될까? 사고 싶다.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매를 하거나 하죠. 이게 이제 에이드마 모델이에요. 에이다 모델은 메모리가 아니라 욕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메모리가 나온 건 광고를 보는 시점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보는 시점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게 이제 매스미디어 광고가 나온 시점부터는 메모리라는 게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일본의 종합광고등사인 덴츠에서는 에이사스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주목을 하고요. 어텐션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레스 흥미를 끕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죠. 그리고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공유를 해요. 좋으면 공유를 하죠. 안 좋아도 공유를 하죠. 네. 그래서 에이사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제가 관심 있게 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 행동 모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모델 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경제학자인 가타히라 히데키 교수가 주장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는데,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ADIS라고 해서 주목을 끌고 흥미를 느끼는 것까지 똑같고요. 욕구를 느껴요. 그 다음에 경험을 해봐요. 음악 서비스를 제 돈 내고 하기 전에 한번 뭐 해보던가. 그 다음에 좋으면 이제 열광을 하고요.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열광을 하죠. 싫어도 열광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알리죠.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열광이다라고 하면 이제 평생 고객이 되겠죠. 한번 딱 묻어 놓으면 계속 과금이 되는 그런 형태의 동조를 하는 형태도 있겠죠. 서치나 뭐 이런 또 블로그 후기를 보거나 SNS를 통해서 이웃들의 이 간접 경험을 흡수하는 것 역시 그 경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보다는 조금 더 뭐 모바일에 맞게 좀 개선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 계층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에이드마, 에이사스, 에이디스가 있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출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변형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나씩 단어별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공통돼 있어요. 그죠? 주목과 흥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구매에서 끝났으나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모델들은 쉐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중간이 바뀌면서 이제 내용이 바뀐다. 이런 걸 이제 폭넓게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는 식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가격을 결정하고 어떻게 유통할 건지 채널을 결정하고 또
판매 촉진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하죠.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을 6가지 프로세스를 정리했어요.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STP를 하고, STP는 S가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팅, P가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마케팅 믹스, 실행, 관리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익혀두는 건 되게 좋아요. 머리에 프레임워크가 딱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이 업무 추진력이나 성과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마케팅 목표 설정인데요. 마케팅 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로 설정하는 게 좋죠. 또 기업의 비전 같은 것들, 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을 이제 목표 설정해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는데 시장의 환경 같은 것들, 기회 같은 것들, 뭐 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는 게 좋죠. 2차 자료, 1차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폭넓게 보는 게 좋은데 2차 자료가 뭘까요? 1차 자료는 뭐고 2차 자료는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그 조사기관의 데이터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한번 만들고 거쳐온 것들을 2차 자료라고 하고요. 1차 자료는 뭐예요? 회사에서 직접 조사한 거나 아니면 소비자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우리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거나 이런 건 1차 자료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시장 조사 때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장의 문제점이나 상품에 대한 피드백 등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활용되는 게 주로 이제 1차 자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STP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하죠. 시장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연령이나 소득 수준별이나 성별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누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팅인데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대기업이도 예산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딱 어떤 시장을 상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 활동을 펴는 작업을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P는 포지셔닝인데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한 후에 경쟁 제품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표적 시장 내 그 목표 고객의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활동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마케팅 믹스를 하죠. 통상적으로는 마케팅 포피를 많이 썼는데 제롬 메카시 교수가 1960년대에 소개를 해서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7P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여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치를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993년에는 로버트 로터본이 마케팅 포피가 생산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본 포시를 재정의하기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면서 2004년에 도널드 칸이 포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주로 포이가 나오는데 이 연관관계를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포피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포시는 커스터머 밸류, 코스트, 컨비니언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포이는 익스피어리언스, 인게이지먼트, 에반젤리스트, 엔수지애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포피는 먼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약자인데요. 프로덕트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물론 브랜드, 디자인, 아이디어, 이미지 등을 포함해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상품의 가치와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죠. 플레이스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 경로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장 기회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구조를 갈 것이냐, 디지털로 할 것이냐, 뭐 온라인으로 갈 것이냐, 어디 입점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죠. 프로모션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알리는 광고나 판매 활동이나 PR 등을 말합니다. 자, 포시는요. 이걸 소비자 입장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커스터머 밸류입니다. 소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제품을 좋은 기술이 있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이런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트입니다.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소비자가 생애 전반에서 지불하는 비용들을 고민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는 편리성인데요. 소비자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반드시 온라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 편의점에 입점하는 것도 그런 컨비니언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편하다는 걸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본 사례 중에서 스프스톡 도쿄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수프를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소비자들 의견을 되게 열심히 받아서 나중에 뭐 카레만 파는 날을 하루 정해놓고 종일 수프를 안 팔고 카레만 팔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기념해서 뭐 이렇게 특정한 날에는 또 이벤트를 하거나, 이렇게 소비자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이입니다. 포이는 익스피리언스, 경험, 소비자에 대한 다양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좀 써보게 하거나 일부 사용하게 하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예요. 참여죠. 네,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관련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여기 놀러 와서 뭔가도 좀 참여하고 싶고, 또 살펴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에반젤리스트예요. 전파하자인데요. 기업이 소비자들한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인척들, 친척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수지에즘이에요. 열정이죠. 눈앞의 매출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고객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갖고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또 이런 열정적인 그 마케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사실 디지털 미디어, SNS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관리하는 일은 매출을 막 금방 끌어올리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서를 만들고 디지털 소통팀이라든가 SNS 관리팀을 만들어서 그런 매체를 운영하고 컨텐츠를 관리하고 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 이런 열정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마케팅 믹스에 설정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덜 나오면 좀 개선을 하고요. SNS 팔로워들의 반응이 좀 저조하면 뭐 알고리즘을 좀 맞게 최적화하거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온라인 구전 마케팅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이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고, 버즈 마케팅이 있고, 커뮤니티 마케팅이 있고, 코즈 마케팅이 있는데, 먼저 온라인 구전 마케팅은 경험과 정보를 다른 그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유하는 자발적인 의사소통들을 이야기하죠. 검색을 했는데 되게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들이죠. 네.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서 후기들이 많으면 왠지 좀 신뢰가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온라인 구전 마케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소비자의 목소리로 다른 소비자들한테 퍼뜨리는 거죠. 뭐 서포터즈나 뭐 기자단. 사실 온라인 구전 마케팅하고 바이럴 마케팅은 다른 듯 같아요, 용어가. 그죠? 만약에 혹시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문구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교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어떤 범주에 있는 걸 온라인 구전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어떤 범주에 있는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구들을 어느 정도 키워드화 시켜서 익혀두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파워블로거나 유튜버나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소비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죠. 근데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100% 어느 정도 뭐 비용이 발생되거나 뭐 뭐 제품을 주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버즈 마케팅이에요. 버즈라는 말은 영어로 꿀벌이 윙윙 되는 소리를 뜻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말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검색 결과나 피드에 특정 제품을 노출시키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이 언급량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마케팅은 카페나 밴드 등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마케팅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니라 카페 운영자한테
배너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내가 밴드를 만들어서 내 이 회원들한테만 소통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걸 다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하죠.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죠, 기업이.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즈 마케팅은, 이 코즈라는 말이요, 사회적인 이슈를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환경이나 보건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소비자한테 유도를 해서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공익적인 내용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라벨 생수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배민에서는 일회용품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 이런 게 사실 코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또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용어를 잘 파악해 두시고요.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구분해 내시는 실력을 기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맞나요?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TV를 온 가족이 보는 거, 신문을 보는 거, 그렇죠? 이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 아니라 정통 미디어 때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다대다가 가능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자, 정보 수용에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수용자인 동시에 송신자 역할을 하게 됐죠. 그죠? 맞죠? 자, 디지털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디지털 미디어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포레스터 리서치는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로 분류했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온드, 언드, 페이드. 네, 이 기출 문제는 이게 원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드 미디어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만 컨텐츠를 통제할 수 없는 채널을 말한다. 맞나요? 헷갈리나요? 자, 페이드 미디어는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등이 있다. 일단 페이드잖아요. 여기 있는 건 돈 내는 거잖아요. 자, 이건 맞아요. 이거 맞죠? 네, 온드, 페이드, 언드. 언드 미디어는 언론사,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이 있다. 어때요? 맞죠? 언론사, 웹사이트 확실히 맞고, 소비자들이 좋아서 올리고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언드 미디어죠. 그러면 다시요. 온드 미디어는 기업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컨텐츠를 통제할 수 없는 채널을 말합니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만드시는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언드 미디어예요. 언드 미디어는 양날의 검 같아서 제품을 보내줬는데 형편없으면 통제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카메라에서 세계 최초로 8K가 된다고 해서 이제 엠바고로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한테 올렸죠. 그래서 유튜버에 이제 요이 땅 하면 오픈해 달라라고 했는데 제품이 발열이 너무 심했죠. 8K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발열이 너무 심해서 유튜버들이 그 제품을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네.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이제 아마 기업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를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들이 내려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어도 굳이 밝히지 않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디지털 마케팅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역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유사한 특성의 제품이 많아졌다. 네, 영역 간 이동이 빈번해지죠. 막 크로스오버예요. 이 제품 같은데 저 제품 같기도 하고. 이건 맞아요. 자, 마케팅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인데요. 마케팅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 유사한 특성의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 차별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 읽어본 내용이죠. 자, 디지털 사회에서의 구매 결정은 제품에 대한 인지적 요인보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자, 다시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마케팅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디지털 시대 마케팅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디지털 미디어 때는, 디지털 마케팅의 시대는 이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개인화되고 친근해지고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됐었던 건데, 여기는 디지털로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표에서 해당되는 0 또는 X표를 기입해 보세요. 자, 카테고리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였죠? 브랜드 충성도가 있었어요? 없었죠?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구분 지식이 있었어요?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 지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카테고리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죠? 화장품 전문. 화장품에 되게 잘 아는 사람, 뭐 노트북에 잘 아는 사람, 패드에 잘 아는 사람, 뭐 스마트폰을 기술적인 지식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래서 카테고리 전문가는 구분 지식이 있고 애착이 있는데 브랜드에는 충성도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는 뭐예요? 기회주의자는 충성도 없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자, 그 다음에 구분 지식이 있어요?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 지식, 기회주의자 있어요? 애착은요? 애착은 없죠. 구분 지식은요? 있죠? 있어야 옮겨가겠죠. 자, 실용주의자는 어때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없었어요. 자,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은 있나요? 그냥 그 제품이 편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자, 구분 지식은 있나요? 실용주의자, 기회주의자, 실용주의자. 구분 지식이 없었어요. 애착은요?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은 있었죠. 네. 자, 냉소주의자는 뭐예요? 그냥 냉소주의자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자는 뭐예요? 예를 들어 탄산 콜라라고 해요. 그 콜라가 농도가 내가 즐겨 먹는 콜라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네. 소주가 참이슬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로 소주보다 뭐가 더 맛있는지 잘 몰라요. 맛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참이슬을 좋아해요. 구분 지식 없죠.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 소주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참이슬을 좋아한다, 콜라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좀 컸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애착은 없어요. 그냥 그 카테고리 이꼴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자는 카테고리 X, 애착 X, 브랜드 X. 요거를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에버린 로저스가 이야기한 구분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브랜드 충성자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초기에 말했던 그 에버린 로저스의 5단계와 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냉소주의자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쏙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단순히 수험용으로 알아둔다라기보다 마케팅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우리 제품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툴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